승리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완벽한 방패막이인가요? 승리는 전설적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입니다. 본명은 이승현이며 1990년 12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과 짧은 시간 만에 그 이름은 업계 전체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단어들에 의해 묻혀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승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알고 있었고 은폐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생 아이돌로서 모든 거대한 무대에 섰던 그는 과연 뒤에서 모든 것을 설계한 기획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방패였을까요? 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대중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있는 승리에 대한 9가지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빅뱅으로 데뷔하기 전 승리는 고향 광주에서 이미 춤의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겨우 15세의 나이로 그는 엠넷 프로그램 출연해 강렬한 퍼포먼스와 나이를 뛰어넘는 자신감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승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어 빅뱅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과정에서 승리는 팀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승리는 며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연습에 몰두하며 젊음의 모든 무모함을 무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양현석은 마지막 순간 결정을 번복했고 승리는 빅뱅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에너지와 실력, 그리고 대담함 덕분에 승리는 곧 팬들 사이에서 신동 무대 천재, 즉 2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진정한 무대 천재로 불리게 됩니다. 커리어의 전성기 시절, 승리는 단순히 빅뱅의 막내 이미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한국 연예계에서 유쾌하고 영리하며 가장 성공한 아이돌 사업가라는 의미의 그레이트 승추비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빅뱅 안에서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무대에 서는 아이돌이 아니라 시장을 읽고 트렌드를 파악하며 자신의 명성을 정확한 타이밍에 활용하는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조이 댄스 아카데미를 설립해 수많은 아이돌을 배출했고 몽키 뮤지엄 바, 아오리라멘 식당, 앤드이어 카페 체인 그리고 DJ 회사 내추럴 하이 레코즈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아오리라멘은 2016년 강남에서 첫 오픈을 한 1년 만에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에 30개 이상의 매장을 확장하며 아이돌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확장 속도는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짜 사업가로서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중이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관계의 결과였을까요? 입니다. 그 답은 2019년에 이르러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버닝썬 스캔들 이후 승리의 이미지는 불과 몇 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고 파트너들은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으며 사업체들은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쌓아 올린 제국은 그에 못지않은 속도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불안한 징후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능 여행 프로그램 짠내 투어에서 승리는 후배 김세정과 관련해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적절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송 직후 해당 장면은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친근함이나 유머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한국 연예계의 엄격한 선후배 관계 속에서 개인적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저 농담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승리는 업계에서 퇴출되지는 않았고 사건은 점차 뉴스 흐름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많은 시청자들은 그 순간이야말로 승리에게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계기였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론이 단순히 태도의 문제로 보았던 지점은 텔레비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토크쇼가 아니라 사회면 일면이었습니다. 2019년 초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였던 사건 하나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의 도화선이 됩니다.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당시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가운데 한 남성 손님이 직원과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초기 여론의 초점은 연예인이 아니라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에 집중되었습니다. 은폐와 유착에 대한 의혹이 빠르게 제기되면서 여론은 단순한 폭행 사건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는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불법 약물 사용 및 유통 정황,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기업과 경찰,
권력층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직접적인 범법 행위에 대한 개입을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닝썬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개별 혐의 자체가 아니라 돈과 명성, 인맥이 정의를 왜곡할 수 있었던 권력 구조 자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닝썬 게이트는 더 이상 승리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버닝썬이라는 문이 열리면서 단지 한 장소만이 아니라 연예계의 익숙한 이름들까지 함께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바로 정준영이었습니다. 2019년 정준영은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 영상과 민감한 콘텐츠를 공유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빠르게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승리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수사 과정에서 대중은 이 인물들이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예인과 사업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까지 포함된 동일한 사적 네트워크 안에서 교류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도미노 효과라고 불렀으며 하나의 조각이 무너지자 연쇄적으로 다른 이름들까지 다시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직접적인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 버닝썬은 더 이상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체 정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승리는 연예계로의 복귀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19년 3월 11일 그는 공식적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입대하며 1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아이돌 커리어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대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대 과정으로 인해 승리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 용인 군사법원은 성접대 관련 혐의, 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 총 9건의 사안에 대해 승리에게 실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지만 그의 연예계 커리어가 완전히 끝났다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 승리는 더 이상 빅뱅의 막내가 아니라 K-팝에서 고위급 아이돌이 형사 실형을 받은 드문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리는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아니라 발리에서의 논란 많은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공유된 사진과 정보들 속에서 승리는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두 여성과 친밀하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계가 겹쳐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연속으로 2차례 발리를 방문했고 각각 다른 여성과 동행했으며 그 사이 간격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따르면 9월 1일 친구 모임에서 여성 A와 함께한 모습이 공개된 이후 승리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여성과 발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일정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발리를 방문했으며 이번에는 다른 여성 B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빠르게 큰 논란으로 번졌으며 한국 대중에게 이는 더 이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 이후 보여준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이름이 된 승리였지만 국경 밖에서는 그 존재가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했고 현지 시청자들의 문화와 특유의 유머 코드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시대 한국 아이돌 가운데서도 드문 경우였습니다. 음악 무대에만 서는데 그치지 않고 승리는 작은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관련 역량을 달고 닦았습니다. 유연한 대응과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덕분에 그는 점차 주요 방송사에서 친숙한 얼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민 개그맨 아카시아 산마는 승리를 방송에 초대해 일본인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드문 외국인 아이돌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승리는 음식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한국 문화를 알리며 일본 시장에서 빅뱅의 이미지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전성기 시절 승리는 종합 예능 분야에서 일본 내 가장 성공한 한국 아이돌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강제 노동 사건들로 큰 충격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놈펜에서 열린 프린스 브로잉 행사에 승리가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언론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승리는 캄보디아를 공개적으로 찬양했고 현장은 큰 환호로 들끓었으며 그는 지드래곤을 데려오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 언론은 승리가 캄보디아의 클럽을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한국 네티즌과 빅뱅 팬들 사이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은 무대 뒤에 프린스 브루잉의 로고가 노출되면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푸놈펜에 본사를 둔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로 국제 언론에서 프린스 컴파운드와의 연관성을 지적받아온 기업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국제적 사기, 강제노동, 자금 세탁 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그 피해자 중에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그룹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으며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승리가 직접 연루되었다는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프린스 브루잉 행사에 등장해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은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승리가 각종 의혹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는 유일한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대중이 아직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분일 뿐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